2번에 3번에 전지적 작가 시점, 4번에 x, 5, x, 5번에 x, 5, 5, 6번에 5, 5, x, 7번에 x, 5, x, 7번에 x, 5, x, 8번은 니은, 리을, 지읒, 시옷, 미음, 이응, 디귿, 기역, 치읓, 비읍. 그래서 4번부터 7번은 답이 3개잖아. 3개 다 맞으면 15점이고 2개 맞으면 10점, 1개 맞으면 5점. 4번부터 7번까지는 1개당 5점으로 해주면 돼. 이쪽에 답 한번 맞춰보자. 자, 1번에 여기 답 뭘까? 5일까 X일까? 5. 2번에 답 뭐야? 5야 X? X? 그치, X. 2번에 왜 X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주인공인 나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말하는 사람이 책 안에 없는 사람이지. 3번 답 뭘까? 3번에 5. 4번은 답 뭐지? X. 4번의 답은 왜 X야? 어디가 틀려서 X였어? 전지적 시점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치. 거리가 멀다가 틀렸지. 자, 밑에 1번. 1번 답 뭐야? 1번.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그치. 1인칭 주인공 시점. 보면 여기 나와. 그러나 나는 그제야 나는 계속 나가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2번에 답 뭘까?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것도 보면은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 뒤에 보면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 나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나라는 말은 일단 그 책 안에 있는 사람이겠지. 책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 확인하려면은 그런 말하는 걸 잘 보면 돼. 나도 모르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지요가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거짓말을 자기가 그냥 바라보고 생각한 거야.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근데 주인공이었으면 왜 거짓말을 했는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야. 자, 3번. 3번은 여기 뭐가 들어갈까? 서술하는? 근데 여기 숙제로 안 써져 있던데? 여기 숙제라고 했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그치? 아, 수업 시간 때 말했어요? 3번 답 뭐야? 여기. 서술하는? 그치,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랑 인물의 거리가 어떨까? 가깝다고 말할 수 있고, 서술자랑 독자의 거리 역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어때? 그치, 멀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건 읽어볼 거야.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윌리엄 H.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있대. 1977년에 텍사스 대학을 졸업했고 그는 ROTC 출신으로 미 해군 장교로 임관했대. ROTC 들어본 적 있어? ROTC? ROTC는 이제 민준이랑 권탁이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거. 선생님도 그냥 일반 병사로 갔어.
병사로 가는 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는 거고, ROTC 같은 거는 장교들 있잖아, 장교.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장교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사람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ROTC는 여기 보면 학생 군사교육단이라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ROTC를 할 수가 있어,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군대에 대한 공부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를 들어가.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입대한다고 부르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입대라고 안 하고 임관이라 그래. 임관. 그래서 임관이 입대랑 똑같은 말이야. 군대에 들어갔다는 걸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대신 입대 대신 임관이라 그래. 그래서 2014년까지 37년 동안 미 해군에서 복무했대. 복무했다는 거는 근무했다. 해군에서 일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뒤에 보면 네이비실 3팀을 시작으로 해군 제1특수전 사령관, 특수전 사령부 유럽 사령관,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서 이런 일을 한 거고, 2011년에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전 미국인의 영웅이 됐대. 넵튠 스피어 작전인데 앞에 무슨 작전이라고? 작전인데 무슨 작전? 그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작전인데, 자 보면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넵튠 스피어 작전을 꾸며주잖아. 이런 거를 관형구라 그래. 관형구. 네. 관형구라 그러는데, 쉽게 생각하면 영어에서 형용사 알지? 영어에서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앞에 있는 거 꾸며주잖아. 한국어에도 이런 게 있어. 관형구라고. 형용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죽인 거예요? 그치?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테러리스트가 있었어. 그래서 아무튼 관형구 같은 거는 여기 보면 단어가 여러 개지. 단어가 여러 개여서 관형구. 구일 때는 관형구라고 하고, 단어만 있을 때는 관형어라 그래. 관형어. 그리고 구 다음 또 더 큰 단위가 뭔지 알아? 절이라고 들어봤어. 절.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구가 모이면 또 절이 되거든. 그래서 절이 모이면 문장이 돼. 그래서 절이 들어갈 때는 관형절이라 그래.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관형이라는 말을 쓰면 돼. 그래서 뒤에서 더 이어서 보면 그의 타임즈 올해 인물 후보에 올랐대. 2014년 8월 미국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직을 마지막으로 미 해군에서 은퇴하고 15년 1월 텍사스 대학 총장이 되었대.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가 보면 그는 150명의 동기들과 네이비실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첫날을 절대 잊지 못한대. 네이비실은 그냥 훈련하는 이름이야. 선생님 다른 데였는데요? 응? 듣고 있긴 했는데 다른 데인데요? 뭘 다른데? 저 사람은 전투화를 신고 카키색 반바지에 파란색과 금색이 섞인 티셔츠 차림의 교관. 교관인데 무슨 교관? 여기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지.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꿈이나 관형절, 관형구 이렇게. 근데 여기는 단어 여러 개가 합쳐졌으니까 관형구인 거야. 얘네가 이 교관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교관이 아스팔트 연병장을 가로질러, 연병장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운동장. 군대에 가면은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뭐 아니에요? 아니야, 연병장. 그냥 연병장은 군대에서 쓰는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너네 연병장에서 많이 부를 거야. 많이 뛰고. 그러고 모든 훈련병에 볼 수 있는 곳에서 매달린 황동 종을 향해 걸어갔대. 지금 문장 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짜리잖아. 되게 길지. 이런 거는 읽다 보면은 읽기가 조금
읽다 보면 앞에 내용 또 까먹게 돼서 또 앞에 거 다시 보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 여기 쳐놨지.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너희가 좀 더 나중에 읽을 때 기억도 잘 나고 좀 더 보기가 편해져. 근데 이거를 끊으라고 해서 막 이렇게 다 자르라는 말은 아니야. 너희가 딱 읽었을 때 너희가 편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잘라주면 돼. 그리고 모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교관이 말했대. 제군들, 오늘은 실훈련 첫날이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여러분은 미군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거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험을 겪게 될 것이다. 대다수가 훈련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대다수는 대부분, 이런 말이야. 대부분. 여러 명의 사람. 대다수가 한자거든? 큰 대자에 많을 다에 숫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대다수가 훈련 통과하지 못할 거래.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그렇게 만들 거래. 나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 거래. 부여되는, 주어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야. 나는 무자비하게 여러분을 괴롭힐 거래.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창피도 줄 거고 여러분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거래. 고통을 각오하고 정말 상상도 못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 교관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교관이 말한 거잖아. 교관이 말한 걸 그대로 갖다 썼어.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런다 그랬지? 그치, 인용. 여기서 교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문단에 가면 교관은 황동종에 달린 줄을 힘껏 잡아 당겼대. 커다란 종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대. 교관이 다시 말했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는 것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싫다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포기하고 싶은 훈련병은 이 종을 단 3번만 치면 된다. 종을 울리면 더 이상 일찍 기상할 필요가 없다. 목구멍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거나 차가운 물속을 헤엄치거나 장애물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다. 종만 울리면 이 모든 고통을 피해 갈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약 포기한다면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포기한다고 해서 삶이 수월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했대. 여기서 보면 수월해진다는 거는 편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교관이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왔어. 그거 뭐라 그런다고? 그치, 인용이라고 하는 거야. 자, 4번째 문단 보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대결, 가장 먼저 치러야 하는 대결은 자신과의 싸움이래.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대결이고 가장 먼저 치러야 되는 대결이래.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 누구랑 싸운다 해도 이기지 못할 거래.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라이벌이 존재한다. 하다못해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과도 공부로 경쟁한대. 그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경쟁 상대는 그 앞에서 나왔던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을 이기려면은 수많은 시간과 땀을 흘리고 그들보다 1시간 덜 자고 공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인과라고 해서, 인과가 뭐의 줄임말이었지 우리? 인과. 그치, 원인과 결과야. 그러면 여기서 쌤이 인과라고 썼는데 여기서 원인이랑 결과가 뭘까? 어떤 게 결과야? 시간과 이기기 위해? 그치, 이기기 위해는 결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간과 땀을 흘리고 덜 자고 공부하는 거. 이게 원인이 되는 거야. 이거 2개가. 그래서 이기려는 결과를 낳으려고 우리는 시간과 땀을 흘리고 덜 자고 공부해야 한대. 뒤에 보면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이기려고 시간과 땀 흘리고 덜 자고 공부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나랑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랑 땀 흘리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덜 자고 또 공부했어. 그럼 어때? 피곤하겠지. 근데 피곤함을 이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 그것도 나랑 싸운다는 거야. 내가 피곤한 걸 내가 이겨내고 싸운다. 이런 얘기야. 5번째 문단을 보면은 수많은 시간 동안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면 경쟁자보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한다는 말은 참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5번째 문단은 자기 통제,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자기 통제랑 절제에 대한 얘기.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TV 보고 싶고 술 마시고 싶은 것을 통제해야 된대. 너희는 술 못 먹잖아.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는 건 세상 어떤 문제보다 어려운 거래. 놀고 싶을 때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 자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 피곤한데 그것도 참아야 돼. 그리고 좀 쉬고 싶은데 그것도 못 쉬어. TV도 보고 싶은데 TV도 잘 못 봐. 술은 너희가 어차피 못 마시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이처럼 자기를 통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어때?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가 쉬고 싶은데 쉬지 말고 공부하래. 뭐 맛있는 게 먹고 싶어. 만약에 치킨이 먹고 싶은데 오늘은 너 치킨 먹지 마. 그냥 아니면은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아니면은 혼자서 뭐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그렇게 해서 놀고 싶어. 근데 너 지금 놀지 마. 공부해.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 것 같지.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야. 밑에 보면 다이어트 하겠다고 말하고 살 뺀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영어 공부한다 말해놓고 유창한 영어로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을 거래. 그래서 이거는 자기 통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사례랑 예시를 드러낸 거야. 그래서 그만큼 자기 통제는 어렵다는 거지. 6번째는 나에게 가장 큰 라이벌은 나 자신이래. 나 자신의 벽을 넘지 못하면 라이벌은 절대 넘을 수가 없대. 사람은 경쟁하면서 성장하고 때로는 경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머리에 이상현상까지 만들고 경쟁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한대. 그래서 극심한 경쟁을 만드는 사회구조는 잘못됐고 우리를 힘들게 한대. 하지만 경쟁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은 우리를 좀 더 발전하게 하고 우리가 공부도 더 잘하게 하고 운동도 더 잘하게 만들어줘. 경쟁은. 근데 심한 경쟁은 그렇게 극심한 경쟁을 만드는 사회 구조는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희한테 뭐 공부 같은 걸로 경쟁하잖아.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어쨌든 친구들이랑 점수를 나누게 되는 경쟁이잖아, 그것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해, 그런 게. 그렇게 극심하게 경쟁 사회를 만드는 게 그건 잘못했대. 하지만 순수하게 경쟁만 봤을 때 경쟁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대조를 하고 있는 걸까? 어떤 두 대상을 대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회구조. 그치. 극심한 경쟁 만드는 여기 사회 구조랑 경쟁 자체랑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 7번째 문단을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 경쟁의 시작이고 가장 어려운 싸움이래. 자, 싸움을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겠대. 첫 번째,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도전하래. 두 번째,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평소보다 10분 더 일찍 일어나래. 세 번째,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은 게임하는 시간 그거 있잖아요. 10분밖에 게임을 안 하는데 10분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은 10분 할 거를 뭐 8분만 한다든지 7분만 한다든지 그렇게 줄여보는 거지.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매일 팔굽혀펴기 1개를 하래. 그리고 책을 읽고 싶으면 매일 10분씩 읽으래. 그리고 성공하면 기쁨을 누리래. 보면 작은 승리의 기쁨이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를 했어. 1개씩.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 그럼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내가 이거 1개씩 했는데 기분 좋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하게 되겠지.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럼 이번 주부터는 2개씩 해볼까? 하고 2개씩도 했어. 나 2개씩도 다 했네? 열심히 했다. 기분 되게 좋다. 그러면서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작은 승리의 기쁨. 팔굽혀펴기 1개 해봤자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런 작은 승리의 기쁨이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보면 칼럼 퀴즈 보자. 칼럼 퀴즈 1번의 답 뭐야? 1번에 X야. 1번에 왜 X냐면 앞에 가서 보자. 여기 너희도 다음에 과제할 때 여기 이렇게 써봐.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한 거 보여? 이거? 여기? 자, 너희도 칼럼 퀴즈 풀 때 1번에 대한 근거 있잖아. 1번 답이 왜 나왔는지 여기서 이렇게 괄호로 쳐봐봐. 이렇게 01 써보고 다음 과제부터. 여기 보면 넵튠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전 미국인의 영웅이 됐대. 근데 문제에서는 영웅이 된 이유가 타임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래. 그럼 아니겠지. 작전을 해서 영웅이 된 거니까. 자, 2번 답 뭐야? X. 그치. 자, 2번도 보면 대학 총장에 취임하기 위해서 은퇴했대. 근데 앞에서 보면은 여기 2번. 그런 말은 없지. 그냥 은퇴하고 대학 총장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잖아. 은퇴한 것도 맞고 대학 총장이 된 것도 맞아. 하지만 이렇게 취임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없지.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3번은 뭘까? 3번은 5야? 3번은 X지. 황동정을 3번만 치면 된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훈련병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지. 이거 치면은 아예 훈련 이제 못 받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자, 4번 답 뭘까? 4번에 5. 4번도 보면 앞에 여기 있다. 여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 누구와 싸운다 해도 이기지 못한다. 뒤에 내용이랑 똑같지. 자, 5번 답 볼까? 복무. 그렇지. 6번 절제. 7번은 뭐야? 4번? 2번. 8번은 답 뭘까? 자신과의 싸움이고 경쟁에서. 뒤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Let's begin. The turn of the day when all music fools come out to play until the drunk turn of night. So many stories to hear, so many cheeks to greet, and music
자, 영상 잘 봤지?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어서 보면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달려간다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련한 내용이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시야, 시. 시는 1연, 2연, 3연 이렇게 연으로 나누는 거 알아? 우리 그 긴 글 같은 거는 문단으로 나누잖아. 시 같은 거는 이렇게 연으로 나눠. 그래서 싸움의 시작은 자신과의 싸움이래. 앞에 있었던 내용이지. 싸움의 시작은 자신과의 싸움이래. 자신과의 싸움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곧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이 그 시작이래. 그리고 못하면서도 실전에서는 잘할 수 있다고 미안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이유를 달지 않으며 이건 핑계대는 거지. 못하면서 그냥 연습할 때도 못하는데 실전에서 잘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공부 안 했는데 시험에서 잘 볼 수 있어? 없지. 잘 보던데요. 그거는 원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겠지. 아니면 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고 이유를 달지 않는데. 그러고 회방꾼만 없었으면 할 수 있었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 게 자신을 직시하는 방법이래.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핑계는 대지 않는 게. 그리고 묵묵히 1만 번의 연습을 이어가는 게 자신을 완성하는 방법이래. 그리고 5연은 그리고 자신을 완성했을 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상대를 마주볼 수 있는 배짱은 자신을 똑바로 볼 때 주어지는 선물이래. 여기서 자신을 똑바로 볼 때 주어지는 선물이 그럼 뭘까? 여기서 상대를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배짱. 그것도 맞는데 좀 더 비유적인 의미로 볼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잖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그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선물이라는 거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면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 인생이 자전거랑 같아? 다르지. 딱 단어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인생이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인생은 자전거 같대. 그래서 뒤에 보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대. 그래서 뒤에 지금 비유적인 거고 뒤에 한번 왜 그랬는지 볼게. 여기 73세의 대만 경영자가 있었는데 이런 대만을 경영자가 있었대. 경영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자전거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자전거를 즐겨 타지는 않았대. 그러다가 어떤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졌대. 왜냐면 나이가 73이야. 거의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니까 좀 더 늙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고 그래서 그는 생각했대. 지금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평생 탈 수 없을 거라. 그러고 나서 이분이 대만을 15일 동안 925km를 달렸대. 925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지 알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왕복하면 거의 한 925 정도 나올 거야. 한 그 정도 나올 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거야. 엄청 힘들겠지. 엄청 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대단한 일을 해낸 거지. 그래서 뒤에 보면 대만이 더 작지. 그래요? 대만이 더 작아. 그러고 세계 최대의 자전거 생산업체 자이언트 창업자 류진 바오라는 사람이 있대. 류진 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전거 생산업체 자이언트 창업자래.
킹 리우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그는 그로부터 2년 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20일 동안 1660km를 달렸대. 아까 그 사람인 거야. 아까 대만을 달렸던 그 사람이 2년 후에는 중국에 가서 1660km를 달렸고 80세 생일에는 12일 동안 또 대만을 일주했대. 그래서 그는 대만 자전거 문화의 상징, 나아가 도전하는 대만인의 영웅이라고 불렸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류진바오라는 사람이 사업도 인생도 자전거와 같았대. 페달을 밟으면 나가지만 밟지 않으면 넘어졌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가려는 노력을 끝없이 해야 된다는 거래. 지금 보면 자전거와 인생을 비유를 했잖아. 페달은 인생에서 어떤 게 있을까? 자전거를 인생에 비유했을 때 노력, 그치? 인생에서 노력.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페달을 밟는 것처럼 인생도 나아가려면 노력을 해야겠지.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지고 나아가려면 뭘 해야 될까? 공부? 뭐 그리고 꿈? 이런 게 있겠지. 공부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꿈도 꿈은 꾸고 그냥 꿈만 꿔. 그 꿈을 이루려고 뭔가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 꿈도 넘어지겠지? 멈추고. 그런 것처럼 인생에다가 자전거를 비유한 거야. 자, 뒤에 보면 창업 초기 자이언트는 OEM 생산 업체였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해서 상표 있잖아. 뭐 브랜드 그런 스티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부착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생산 업체였대. 브랜드 스티커 같은 걸 붙이는 그런 회사였대. 근데 미국 유명 자전거 업체인 슈윈이라는 곳인데 수주를 따낼 때, 수주는 주문이야, 주문. 그래서 슈윈에서 우리 자전거 있는데 너네가 여기 상표 좀 붙여줘. 이렇게 주문을 넣은 거야. 우리가 음식 배달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 주문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자전거 회사에서 자이언트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이것 좀 해줘. 이거 주문 좀 넣어줘. 수주 좀 따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자이언트 매출의 75%가 슈인이었대. 75%. 한 회사랑만 거래를 하진 않잖아.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근데 얘네 둘이만 해? 계약을? 웬만하면 다 하지. 그 자기랑 연관된 데는 다 하잖아. A는 또 C랑 할 수도 있고 또 D랑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매출도 이렇게 올리는데, 근데 슈인이 75%였대. 75% 전체 수익률에. 그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 그래서 킹리우가 걱정을 했대. 왜냐면 슈인이 마음을 바꾸면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겠다 생각했대. 여기서 슈인이 나 이제 너네랑 장사 안 해. 나 너네한테 주문 더 안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매출의 75%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만약에 매출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매출이 1억이라고 했을 때 75% 빠지면 2,5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잖아, 이익이. 그러면은 자이언트라는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 그리고 물건을 만들려면 그거에 만들 돈도 필요해. 그리고 배달하려면 또 배달비도 필요해.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감당을 못 하겠지. 이렇게 75%라는 숫자가 없어지면. 그래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나섰고, 근데 또 몇 년 뒤에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대. 우려했던 일이 뭐였지? 망할 거라는 거. 슈인이 말을 바꾸는 거. 슈인이 이제 계약 안 하는 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신 여기서 자이언트는 자체 브랜드를 마련했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서 충격을 줄일 수 있었대. 그 다음부터 이제 자이언트도 해외 시장에 보급하는 데 박차를 가해서 현재 매출은 슈인 말고 미국, 유럽, 중국 등 그런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대.
그래서 뒤에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넘어갈게. 여기 자이언트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와. 자, 뒤에 보면 여러분은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영상에서는 자전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시 나열하고 있대. 자전거 타면서 너희가 신체로, 정신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느낀 것들이 있을 텐데 자전거 타면서 어떤 거 느꼈는지 경험담을 이야기해보자. 여기다 밑에다가 조금씩 써볼까? 뒤에 이어서 보자. 뒤에 이제 우리 책 읽었던 거 내용에 대해서 해보자. 여기도 못했는데요? 응? 이거 보면서 따라해. 공부를 다 주차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호진이는 어떤 아이였어? 공부 싫어하는 아이.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 공부를 별로 싫어하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 또 뭐 있었어? 호진이 어떤 친구였어? 집에서는 말이 없는 집에서는 말이 없었지. 남자였어요. 말고 또 뭐 있어? 약간 불행하나? 불행한 아이? 그치. 집에서 부모님이 관심도 안 주시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갈등이 있어서 불화가 있고 그랬지. 친구랑 대화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호진이 부모님의 사이는 어떠했는지. 호진이의 엄마와 아빠의 관계는 어땠어? 안 좋았지. 보면 관계는 냉랭했대. 여기서 말하는 냉랭이 무슨 말인지 알아? 차갑다. 차가운 관계 이런 거거든. 좀 냉랭하다 그러면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차갑다는 저 사람 좀 성격이 차가워 그러면은 말도 잘 없고 그런 친구들한테 차갑다 그러잖아. 그런 거 떠올리면 돼. 그래서 자주 다투고 화해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피하고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지경으로 뭐가 되냐면 더 심해졌잖아. 그래서 악화되었다고 해. 악화되었다는 말은 좀 더 심해졌다, 나빠졌다. 여러분 이게 나빠졌다, 심해졌다. 그리고 호진이는 싸우는 부모님 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 생각했냐. 그래서 호진이는 자기가 집에서 길거리에 나뒹구는 그런 쓰레기 그리고 고장난 신호등처럼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집에서 생각을 했지. 그래서 호진이가 어떻게 했어? 가출했어요. 그치, 가출했지. 뒤에 보자. 호진이는 왜 집을 나가기로 했나? 호진이의 엄마는 부모님의 뭐와 뭐로 힘들어했을까? 호진이가 다툼, 갈등 그런 얘기 들어가면 돼. 무관심이랑 가정 불화. 부모님이 호진이한테 관심도 없으셨고 가정 불화. 부모님들끼리 자주 다투셨잖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호진이의 마음을 몰랐고 학원에 빠졌다고 되게 뭐라고 하셨지. 그리고 호진이와 엄마의 갈등은 엄마와 아빠의 갈등으로 번졌어. 그래서 더욱더 심각해졌고 호진이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부모님에게 화가 나서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고 실행에 옮겼지. 여기서 자신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게 의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닥터의 의사야? 아니요. 어떤 의사야? 저 생각? 그치, 자신의 생각. 호진이가 가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디로 갔어? 누구한테 갔어? 삼촌. 그치, 삼촌한테 갔지. 삼촌한테 갔고 삼촌이랑 같이 자전거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근데 호진이가 기차 타고 천안역에 도착했어. 그때 호진이는 어땠어? 뭘 후회했어? 가출한 거. 그치, 가출한 거 후회했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지. 여기서 말하는 평범한 일상은 그냥 자기가 원래 살아왔던 그런 삶 이런 거야. 일상은 삶 아니면 생활 이런 거야. 그리고 가출한 호진이는 삼촌이랑 뭘 하게 됐는지. 호진이는 삼촌이 이끄는
여자친구가 이거 뭐였더라? 여행 가는 자전거 친구. 옆에 보면 자전거 여행. 삼촌이 이끄는 자전거 여행에 조수로 따라 나갔고 광주에서 구례와 부산을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 1100km를 달리는 여행길에 오르게 됐대. 그리고 3번 자전거 여행 중에 호진이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자, 엄청 힘들어 했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선생님이 쓴 거에 뭐가 들어갈지 맞춰봐봐. 집을 나와 광주로 가는 열차에 오르게 된 호진이는 자신의 행동을 뭐 했지? 그치, 후회했고 아늑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지. 여행길에 올라서는 조카에게 밥값을 하라며 고된 뭘 시켰어? 그치, 노동을 시키는 삼촌에게 야속함을 느꼈고 마산을 앞두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고생스러워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여행길에서 사소한 것들에 뭘 느꼈을까? 행복? 그런 거. 감사함, 행복, 보람찬? 이런 걸 쓰면 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 고락. 여기서 말하는 고락이 뭔지 알아? 고락? 고락은 고난, 힘든 거, 이런 걸 고락이라고 해. 힘든 거랑 고난 이런 거를 같이 나누면서 자전거 여행에 뭘 느꼈지? 뭘 느꼈을까? 자전거 여행에 보람을 느꼈어. 그리고 힘겨운 자전거 길을 겪어내면서 자신을 넘어서게 된대. 여기서 자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게 아까 말했던 뭐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까? 그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지. 자, 뒤에 보면 자전거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도 나와. 한 명만 아니었지. 호진이랑 삼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었잖아. 춘천교대에 다녔던 2학년인 이지은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아버지가 강제로 보냈던 박희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초반에 누가 강제로 보냈지? 아버지가 강제로 보냈고, 여행 환경에 몰토로 했어. 그치, 불만, 불평. 불만, 불평 다 똑같은 말이야. 불만, 불평 얘기하고, 아버지의 말에 여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뭐라도 끝까지 갈 거 다짐했을까? 옆에 있어. 그치, 5km라도 끝까지 갈 거라고 다짐했었지. 자, 그 다음에 실업자인 목영우 아저씨가 있었어. 직장에서 뭐 당했어, 이 사람은? 잘렸어요. 그치, 잘린 거를 해고당한 목영우 아저씨는 부인한테 일자리 알아본다 하고 집 나와서 자전거 여행길에 올랐고, 뭐 때문에 인생을 망쳤지? 그치, 술 때문에 인생 망쳐서 술 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여행을 선택했지. 그리고 중학생같이 생긴 고등학생인 대은이 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왜 대안학교에 다니냐는 말에 뭐라고 했지? 따돌림. 그치, 따돌림, 괴롭힘, 학교폭력, 학교에서 이런 거를 겪었잖아, 이 친구가. 그런 걸 견디다 못해서 중학교 관두고 어디에 들어갔다고? 대안학교에 들어갔대.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홍상옥 아저씨도 있었고, 외국인 커플인 리나 누나랑 웨인 형이라는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암에 걸렸던 배병진 아저씨가 있었는데, 배병진 아저씨가 배를 열어봐야 내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있겠지만 하면서 뭐라 그랬어? 끝까지 싸울 거고, 그치, 포기하지 않을 거라 했고, 뭐는 자전거 여행 끝나면 뭐라 했을까? 뭘까요? 자신과의 싸움은 자전거 여행이 끝나면 시작이라고 했대. 그리고 밑에 보면 입대를 앞둔 대학생 허동혁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다음 달에 군대에 간대. 도둑이었던 영규라는 사람이 있어.
5살 때부터 누구 밑에서 자랐지? 할머니. 그치,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고 고생도 많이 했대. 그리고 차가 있으면 채소 장사라도 해볼 텐데 하고 했었는데 차 열쇠가 꽂혀있는 트럭을 받고 도둑질을 했었지. 근데 삼촌이 경찰에 뭐 안 했지? 그치, 신고하지 않고 자전거 여행에 합류시키며 일행이 되었대. 합류는 들어오게 해주는 거야. 참여하다, 합류하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영규를 자전거 여행에 합류시킨 삼촌의 의도는 뭐였을까? 삼촌도 도둑질을 어렸을 때 했었대. 근데 왜 했냐? 삼촌은 누가 자기한테 뭐 한 이유를 물어봐 줬으면이라고 했을까? 삼촌은? 그치, 아버지가 자기한테 도둑질을 한 이유를 물어봐 줬으면 자기도 얌전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했었어. 삼촌은 자기와 같이 뭐 하는 이들에게? 도둑질? 여행? 방황. 왜냐면 삼촌도 어렸을 때 방황을 했잖아. 도둑질하고 막 나쁘게 살고 그랬잖아. 그런 영규처럼 방황하는 친구들한테 땀을 흘린 기회를 주고 싶어서 장정과 여행에 합류를 시켜주었지. 자, 그리고 삼촌에 대한 호진이의 인식 변화. 호진이 삼촌을 어떻게 생각했어? 한심한 사람.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지. 뭐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어? 대단한 여행. 응? 대단한 여행사? 그치, 대단한 여행가? 뭐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사람? 뭐 어쨌든 멋진 사람?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래서 밑에 보면 부모님이 삼촌을 무능하고 별종 취급을 했대. 무능력한 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 능력 없는 거. 별종은 뭔지 알아? 별난. 그치, 별난 사람. 별종은 별난 사람인 거야. 삼촌이 능력도 없고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취급을 했어. 그래서 호진이도 무슨 뭐뭐뭐뭐라고 했을까? 불량 삼촌. 그치, 불량 삼촌으로 생각을 했대. 그러나 뭐 하면서 달라졌지? 자전거 여행. 그치, 자전거 여행하면서 호진이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 삼촌이 멋있다고 생각했었지. 자, 뒤에서 보면 호진이도 나중에 집에 가서 가족 자전거 여행을 기획했잖아. 그래서 호진이는 왜 그랬을까? 호진이는 가정에 뭐 때문에 화가 났었지? 가정에, 그치, 불화 때문에 화가 났고 집을 나와서 뭘 시작했어? 자전거. 그치,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려워도 뭘 해나가면서 극복,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문제 해결, 극복. 맞아. 극복도 맞고 문제 해결도 맞아. 그래서 마음에 드리운 뭘 털어낼 수가 있었을까? 호진이는 마음에 드는 어두운 그림자를 털어버릴 수가 있었대. 호진이한테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뭐였어? 엄마. 그치, 부모님. 호진이한테는 자기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부모님이었어. 부모님을 털어버릴 수 있었지. 그래서 호진이는 자신이 했던 뭐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함께 달리고 있었을까? 자신이 했던 경험과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같이 달리고 땀도 같이 흘리고 오르막길도 오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뭐를 기획했다고? 가족 자전거 여행을 기획하게 됐대. 자, 그리고 뒤에 보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 불량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가에 보면 대학 못 가면 네 삼촌처럼 된단 말이야.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니 변변찮은 직업 하나 없어. 직업이 없으니 돈도 못 벌어. 돈을 못 버니 장가도 못 가. 당연히 집도 없어. 뭘 해 먹고 사는지 알 수도 없어. 삼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뭘 해 먹고 사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너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옳은 소리 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달려들지 참 꼴에 그랬지. 여기서 말하는 옳은 소리가 뭘까? 보면 엄마는 남들처럼 대학 가고 일자리도 갖고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삼촌 인생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말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위에서 말하는 옳은 소리. 사실 잔소리잖아. 남의 인생에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감나라 대추나라 뭔지 알아? 제사 지내본 적 있어? 제사? 네.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뒤에 병풍 놓고 앞에 음식 이렇게 척척척척 쌌지. 그럴 때 옛날에 이제 나쁜 시부모님, 시어머님이 이제 며느리한테 야 그러면서 뭐 얘는 뭐 여기다 놔라, 얘는 여기다 놔라, 얘는 여기다 놔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제사상에 감도 넣고 대추도 넣으니까 그거 보면서 나온 말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말인데, 응? 삼촌이 존댓말을 써야 돼. 그래서 3번 보면 달을 읽고 불량삼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보자. 지민이는 불량삼촌에서 뭐라고 썼어? 호진이가 약간 서운할 것 같다. 호진이가 서운할 것 같다. 하율이는? 아 맞아, 못했지 못하기랑.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맞춰보자 선생님이랑. 번듯한 직장과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삼촌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제대로 된 뭘 못했죠? 1. 역할.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도 받고 역할도 받고 그런 거 다 맞아. 자신이 뭐를 향해 준비하여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뭘까? 목적, 목표? 그런 거. 원하는 길, 목적, 목표, 꿈 다 맞아. 원하는 길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 그리고 꿈, 그리고 목표, 아니면 계획 이런 거. 그리고 삼촌이 준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뭐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는 멋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가치관, 뭐 신념 이런 거겠지. 자율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멋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율적은 스스로 이런 얘기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그런 거를 멋지다 얘기할 수 있대. 자, 이번에 다음 무릎에 답하며 함께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쌤 여기 잘못됐는데요? 어디? 자전거 파이팅 가지선 덤벼라 덤벼라인데 덤벼라가 없어요. 어디에? 아 여기 사이에? 네. 빠졌나봐 책 만드는 사람이. 자 뒤에 보면 기억의 비결은 뭔지 가랑 나랑 참고해서 말해보세요. 기억이 뭐야? 기억이 뭐였어? 맞는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걸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 보자. 자전거 여행을 한 사람들은 각자가 페달을 밟아야 되고 남한테 떠넘길 수도 없어. 그리고 남 탓도 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같은 뭐를 갖고 뭐를 가졌을까? 같은 처지? 목표? 처지도 맞아. 목표도 같고. 각자 남이 아닌 스스로 나 자신 다 맞는 말. 스스로 나 자신과 싸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고는 중이래.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웃으며 연대감이 싹 튼다. 근데 연대감은 유대라는 말 알아? 유대감? 연대감? 아니면 뭐랄까 소속감? 그리고 뭐 동질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다 같이 힘든 거 하고 다 같이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힘들 때 힘들고 하다 보면 이런 연대감이 싹 튼다는 거야. 소속감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랑 나도 저 사람들이랑 비슷하구나.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질감도 들어. 그리고 호진이는 엄마 아빠에게
니은으로 부모님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니은이 뭐였어 아까? 함께 비교해서 당하는 고생이 많아요. 그치. 엄마 아빠는 그래서 각자 뭐가 달랐지? 생각. 각자 역할, 생각 맞아. 역할, 생각이 달라. 남의 힘든 부분은 안 보이고 자기만 힘들다 생각했대. 자전거를 타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힘들다는 걸 모를 수가 없대. 그래서 호진이는 부모님도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그러면은 힘든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뭐가 될까? 힘든 거 같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뭐가 될까? 공감, 도움, 위안 이런 얘기. 공감, 도움, 위안이 되겠지. 자, 3번. 다음 물음에 답하며 자전거라는 답에 대해 생각해보지. 아무 생각 말고 자전거만 타. 지금 너한테는 이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랬을까, 삼촌은? 민준이 뭐라 그랬어? 부모님 같이 둘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털어버려. 그치. 자전거 타면서 그런 힘든 생각,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전거 타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자전거가 답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나에 보면. 나에서 니은이 의미하는 게 자전거가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지민이는 뭐라고 했어?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거. 그치 맞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게.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를 뭐 하는 걸까? 모면? 응? 모면? 모면, 그치, 모면. 그런 얘기야. 모면, 그리고 보면, 여기에는 해피라고 되거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삶이 되게 힘들어. 삶이 되게 힘든데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술 마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술 마시는 거는 문제를 피한다는 거야. 그냥 문제를 모면하고 피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답을 얻으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찾아야 된대. 근데 자전거 타다 보면 높은 고개도 있고 위험한 차도도 피한다 해도 피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목표에 가려는 곳에 자기의 꿈에 그런 데 도달하려면 페달을 밟고 넘어서야 해. 그거를 자전거가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래서 3번에 여러 사연과 문제를 지닌 인물들이 자전거 타는 일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 이거는 너의 생각이니까 지민이는 뭐라고 썼어?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민준이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하늘로만 초월하는 것이 뭐야? 지민이는? 사연과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지다. 건탁이는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거에 이렇게 몰두하는 거, 자기 문제 같은 거 잊어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 보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답이 있겠다. 답이 보일 수 있겠다. 그치.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돼.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 잘 들어봐야 돼. 글의 구조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악할까? 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예문이 있는데 이거는 한 글이야. 한 글을 5개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그래서 예문 보기 전에 뒤에를 한번 볼게. 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 분석되는 의미의 골격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뉜대. 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 2개로 나눌 수가 있대. 자, 첫 번째. 하나는 글의 의미가 중심 내용과 이를 부연하는 좀 더 추가해주는 세부 내용의 상하위 위계를 이루고 있는 구조래. 여기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내용이 있어. 중심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연, 추가해주는 이렇게 내용이 상하위 위계래. 위랑 아래 이렇게 위계 질서를 이뤄서 나타난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치 사슬이 이어지듯 앞선 내용에 뒤따르는 내용이 연관돼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대. 이것처럼 이런 중심 내용을 하나 얘기했어. 근데 그거랑 관련된 1번 중심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에 2번이 나오고 또 2번이랑 비슷한 내용이 3번으로 나오고 이렇게 연관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는 연쇄 구조도 있대.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분석은 구조의 특징을 직접 명시하는 표지어에 반영이 되어 있대. 표지어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핵심어 있지. 핵심어로 생각해보면 돼. 핵심어, 표지어에 반영되어 있어서 표지어를 활용해서 구조 파악을 시도를 해볼 수 있대.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예문 첫 번째 보면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에서는 음악이 구체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음악 수사학이 태동하였대. 그리고 또 음악 수사학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사를 위주로 작곡을 하여 감정을 하는 표현 방식을 따랐는데 마태존에 와서는 마태존은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이 마태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온 이후로 가사 없이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 기악곡은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다 가사가 있잖아. 웬만한 거는. 근데 기악곡은 우리가 클래식 연주하는 거는 가사가 없지. 그런 것처럼 그런 가사 없이 연주만 한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 음악 수사학을 체계화한 마태존은 청중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음영의 사용을 강조하였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 1번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 뭐가 있을까? 자주 나오는 음악 수사학,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태존은 음형 사용을 강조했다 했으니까 음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뒤에 보면 첫 번째 문단은 음악 수사학의 체계화와 마태존의 음형에 대한 내용이 있대.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마태존은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눴대. 선율 음형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이고 장식 음형은 악곡을 실제 연주할 때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음형이라고 했어. 마태존은 같은 내용이라도 웅변가가 상황에 따라 웅변수를 달리한다는 점을 착안해서 연주가도 실제 연주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대. 여기서 말하는 웅변가가 뭔지 알아? 웅변가? 살짝 강의하는 사람을 웅변가라고 그러거든.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 직업인 사람들을 웅변가라 그래. 그래서 웅변가가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앞에서 듣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앞에서 졸고 있어. 자기가 말을 하는데 앞에서 졸고 있어. 그러면은 좀 더 졸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소리를 좀 더 크게 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웅변수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대. 착안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야. 웅변수를 해서 웅변가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은 거야. 그래서 연주가도 실제 연주할 때는 악보가 있긴 하잖아. 연주할 때 악보가 있긴 한데 그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그냥 연주하는 건데 악보에는 그냥 그 음표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좀 더 자기가 세게 쳐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약하게 쳐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빠르게 쳐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식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 그것도 악보에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걸 말고 추가로 자기가 더해줘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메조포르테나 아니면 뭐 스타카토 이런 형식이 있잖아. 연주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거에 추가해서 자기가 더 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1번 문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2번 문단 이렇게 있지. 지금은 관계가 이렇지. 자, 뒤에를 더 보면은 뒤에 설명 먼저 보자. 두 번째 문단은 이에 부연해서 이에 추가적으로 마테존이 제시한 음형의 두 종류인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대. 자, 세 번째 문단 보면 선율 음형에는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어쩌고저쩌고 뒤에 보면은 다 선율 음형에 대한 정의, 개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세 번째는 선율 음형의 정의, 개념 하고 있고 네 번째도 장식 음형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장식 음형에 대한 정의랑 개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자, 1번 여기 3 여기 4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1, 2, 3, 4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 왼쪽에 있는 걸로 해야 될까?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해야 될까? 그치,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해야겠지. 보면 자, 그 이유는 2번에서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을 얘기했지. 지금 여기서 2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또 밑에 보면 선율 음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4번에는 장식 음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2번에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을 간단하게 소개해줬고 그 밑에 나눠서 선율 음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4번 장식 음형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5번을 보면은 음악 수사학에서는 다시 음악 수사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 특정한 음형, 또 음형 얘기도 나오지. 이런 걸 사용하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봤고 특히 마테존이 체계화한 음형은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데 큰 역할을 하였대. 18세기 말부터 음악 수사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음악 수사학자들이 체계화한 음형은 오늘날까지 음악에 대한 상식으로 남아있대. 그래서 보면 밑에 정리하면 여기도 보자. 정리하면 첫 번째 문단은 글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처음 부분. 여기는 처음. 음악 수사학과 음형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 첫 번째에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상술하고 있대. 상술. 상술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좀 더 깊게 추가적으로 그렇게 서술을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대. 비교, 대조. 3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무슨 음형? 그치. 3번에서는 선율 음형을 얘기했고 4번에서는 그치, 장식 음형을 얘기해주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주고 있지.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시 돌아왔어. 선율 음형이랑 장식 음형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음악의 수사학에 그리고 음형의 특정한 음형이랑 그런 걸 대입했을 때 좀 더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 5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 편의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하려면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대. 그리고 이렇게 위에 나온 것처럼 구조도를 도식화하면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대. 그리고 오래 기억이 날 수도 있대. 그래서
뒤에 더 보면 자, 이렇게 표를 그릴 때 여러 가지가 있어. 수집 구조라고 해서 수집 구조는 앞의 내용이랑 뒤의 내용이랑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이래.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을 쓰면서 비교를 한대. 예를 들면 1번에 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학교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규칙. 응? 규칙. 그치. 학교의 규칙. 학교의 규칙이라면서 학교의 규칙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의 종류. 학교의 종류는 뭐가 있어? 사립, 공립, 특수학교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사립, 공립, 뭐 특수학교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학교의 종류는 뭐가 있다. 뭐 학교는 뭐 이런 거다. 그러면서 그 예로는 첫째 사립이 쓰고 뭐 공립이 학교가 있고 특수학교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밑에 인과구조는 선생님이 그래도 수업 때 조금 많이 얘기했지. 그래서 앞선 내용이랑 뒤의 내용이랑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는 거야. 근데 항상 말했듯이 원인과 결과는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뒤에 나오고 그런 건 없어.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있잖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야? 우리가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을까? 공장. 그리고 뭐 자동차, 매연. 인간. 그치. 쓰레기. 그런 것도 있겠지. 자, 일단은 두 개만 보자. 공장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공장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매연 때문에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어.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인과구조에서. 그리고 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문제 해결 구조도 있대. 앞선 내용에서 문제를 얘기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 해결 구조가 있대.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는 뭐뭐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할 수가 있대.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비교와 대조를 하는 구조가 있어. 내용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유사성이 뭘까? 유사성. 그치. 비슷한 거, 공통점. 비슷한 점. 그래서 내용들 간의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그런 걸 바탕으로 앞선 내용이랑 뒤의 내용이랑 나오는 거야. 보면 이럴 때는 이와 달리 뭐 반면에 뭐 한편 이런 식으로 많이를 쓴대. 아까 우리 봤던 것도 이런 구조지. 여기에 아까 뭐였더라? 선율음영 그리고 장식음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세트 2에 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세트 2 1번 134쪽. 자, 1번에 이익이 분화되고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현대사회는 크고 작은 사회 갈등이 발생한대.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체제래.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추구한대, 민주주의는. 근데 여기 특히 앞에선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 특히라는 말이 있어. 특히는 접속사인데 특히는 어떨 때 써, 우리가? 조금 중요한 걸 얘기하거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특히를 써.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까?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까? 그치.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야겠지.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의회의 역할이 강조된대. 의회의 역할이 강조된대. 한번 그렇게 볼까? 뒤에 보면 의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대. 그래서 최적의 입법 과정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사전적 관리 기능,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사후적 관리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어야 된대. 그래서 1번에는 의회, 근데 의회에서 어떤 입법 과정을 하는지 두 가지가 나왔지. 그래서 2번을 보면 사전적 관리 기능에 대해서 나와. 사전적 관리 기능. 그래서 뒤에 보면 사전적 관리 기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 그리고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어. 3번으로 또 넘어가 보면 3번도 사전적 관리 기능이랑 여기에 정의랑 개념을 해주고 있어. 사후적 관리 기능이 뭔지 정의,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표를 어떻게 짤 수 있을까? 비교되죠? 그러면 여기서 갈라질까? 하나씩 쭉쭉 내려갈까? 그치, 갈라지겠지.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옆에 4번도 한번 볼까? 4번의 내용이 뭐냐면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 갈등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대. 특히 의회가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최적의 입법 과정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 사회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래. 그러면은 자, 4번 문단은 2번이나 3번 문단의 추가적인 설명일까? 아니면 이 글을 정리해주는 문단일까? 정리해주는 문단이겠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합쳐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